저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의 개념이 바뀌었다. 한 시간 정도 탄소회계와 ESG 공시 2024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공인회계사이면서 또 철학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관리 기사로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ESG 경영의 그 철학이 이 밑바탕에 안 깔려 있으면 저는 마치 그 뿌리가 지금 썩어가는 나무에 비료를 열심히 주고 있는 그런 상황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적인 얘기를 먼저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30년 전이면 지금 그 20세기입니다. 20세기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뭐 그 상전벽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AI, ESG, 탈세계화, 뭐 K컬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변화인데요. 저는 큰 변화의 밑바탕에 제가 경영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저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사회적 역할을 뜻합니다. 뭐 영어로 하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역할인데요. 이 업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덕이 사라지고 업만 남은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덕업 상권 이런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덕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덕자고 또 밝은 덕이라고 해서 명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이 좀 크고 밝은 상태가 돼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우리 함께 좀 잘 살아보자, 함께 행복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업이었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그것만 남아 있어서 덕이 사라졌다. 한쪽 극단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 덕업이 회복된다. 왜 회복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또 회복된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제가 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도 되고 있는 중이다.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낸 주역이라는 분야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요. 받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완전히 지금의 우리가 비즈니스하고는 다른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그럼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ESG나 또 20년 이상 지속되는 K컬처 이런 것들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가 제가 아직도 좀 철학 얘기입니다만 ESG는 철학하고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ESG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ESG에 대한 그 이슈를 정리한 이 자료가 Who Cares Wins라는 자료입니다. UNGC에서 낸 자료인데 배려하는 자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늘 배워왔고 또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 업이 개념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굉장히 사실은 기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작년에 CES에서 캐논 부스에는 공생이라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덕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되 사람들에게 크고 밝은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이 뭔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차별화다. 이렇게 생각해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성패는 끝에 가서 결정된다. 우리 조상님들은 성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유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유종의 미 할 때 그 유종인데, 이것도 주역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끝에 가봐야 아는 것이고, 또 끝에 가서 끝맺음이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내가 결산을 할 때, 인생을 결산할 때, 돌아갈 때 돌아보니 내가 잘 살았구나,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기여를 잘했구나 하는 것이 유종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을 때 유종이고, 그걸 잘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기회, 또 인생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물처럼 바람처럼 훅 지나가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위기가 있고 위험도 많지만 기회도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협력적으로 지금 앞에 나온 그런 거 외에도 협력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10여 분이 여기 함께 모여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송출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ESG 얘기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탄소 회계 뭐 이런 칼럼도 요청하고, 또 이렇게 신문에도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ESG 맥락과 핵심을 살펴본 다음에, 왜냐하면 공시도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살펴본 다음에 공시제도와 탄소회계, 왜 2024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2024년에 그 공시에 있어서 혁명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앞으로 근데 매년 그렇게 될 겁니다. 새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게 0.1도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고요. 과학자들은 2도씨 되면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도씨 선에서 맞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것이 중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완화와 적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적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탄소 중립의 얘기는 넷째로 얘기, 뭐 이거는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위험과 기회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시에서도 요 두 가지를 늘 얘기를 하고, 또 요거는 상식으로, 지금은 거의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점점 상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언어고 해서 어려웠지만 점점 상식이 되어 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험은 이제 물리적 위험, 전환 위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트랜지션의 번역을 학자들 중에는 이행 이렇게도 번역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 회계 기준원에서도 전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그게 더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 위험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 거기에 있는 공장이 이제 앞으로 감가상각도 빨리 해야 되고, 또 그런 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만성이라 그러고요. 천천히 일어나는 위험이기 때문에. 또 이제 폭풍이나 그런 홍수나 이런 것은 급성 위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손상이 되는, 손상도 회계적인 용어입니다만 그런 것을 물리적 위험이라 하고, 전환 위험은 이제 저탄소 사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업종이다 그러면 그걸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빨리 감가상각하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위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회는 또 두 가지입니다. 완화와 적응, 미티게이션, 어댑테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화는 그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하고요. 적응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측하고 그거를 이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가이드라인 K 텍소nomi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개정판입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것인데 여기는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완화와 적응에 대한 물론 거기는 감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거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면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체크를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뭐 여기에서 뭘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왜냐하면 이제 이 금융이 이쪽으로 이제 다 몰릴 것이기 때문에 점차 그걸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 그림도 눈여겨 봐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ESG 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인데요. 이제 목표는 기업을 비롯한 조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개의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ESG 이슈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사회 문제, 위험기회 인식. 또 오른쪽에 보시면 기술, 경영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하는,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늘리는. 거기에 이제 금융이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요. 투자자, 공급망, 종업원, 소비자, 정부 서로 협력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ESG 공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그것과 관련된 것이고 저는 이제 ESG의 콜라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이 기술 이쪽 잘 모릅니다. 금융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대충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해야지 서로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인데 한쪽만 이해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꿰고 있는 전문가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표도 제가 이제 ESG 경영 실무책에 실은 것인데 좀 중요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데 오른쪽은 이게 그 재무상태표 오른쪽인데 자금을 조달합니다. 투자자로부터. 또 그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자원을 조달합니다. 공급자로부터. 그리고 이제 오른쪽 왼쪽에 다 공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인증평가, 실사 인증 공시. 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공시 의무화 얘기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왼쪽의 얘기가 화두가 됐었는데 공시 의무화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오른쪽의 얘기가 지금 이슈를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둘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 이것이고 물론 우리 개인의 지속 가능성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인류가 제가 어디 칼럼을 쓴 데 나온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 수십만 년이 되었는데 목표를 하나를 정해놓고 목표 달성 시한 2050년, 중간 목표 2030년 이렇게 정해놓고 한 방향으로 간 일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절반 정도 흘렀습니다만 나머지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공시 제도와 탄소 회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해졌느냐? 목표들이 있죠. 탄소 중립 2050, 또 우리 2030 NDC 40%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향해서, 대응 전략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시장에서는 데이터로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런 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없어서 또 기업들은 뭘 적용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그것이 이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ESG
저는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그 한 변의 길이가 0에 가까우면, 그러니까 환경 문제 아무리 잘 해결해도 그 인권이 문제가 되면 그 회사는 꽝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0에 수렴하면 면적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환경 문제고 그 중에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고 또 그걸 공시하는 기후 관련 재무 공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그 예전에 제가 그 회계를 몰라도 경영이 됩니까? 이런 책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이제 경영자들이 이런 기후 관련 재무 공시, ESG 공시를 모르면 또 경영이 어려운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되어가는 때다. 그 3대 공시 기준 눈으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IFRS 공시 기준이 일반 요구사항 또 기후 관련 공시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됐는데 S1, S2 할 때 S는 Sustainability입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이 내년부터 적용, 이거 의무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도 그걸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율 공시하면서 그걸로 가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에는 기후 얘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S1도 적용하고 또 EU ESRS는 ESG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의 베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IFRS 공시 기준을 보면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빨갛게 제가 점선으로 칸을 지운 것이 이 Financial Inform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 정보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이던스들이 줄줄이 나와 있고요. 또 Proposed IFRS Taxonomy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물론 여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Proposed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시를 하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차별화를 위해서 이게 올해 확정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다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면서 바로 이제 책을 내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요거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제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가 통합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자가 정보 이용자면 투자자는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느냐 하면 DCF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럼 공시의 최선은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SG와 ESG 경영을 제가 새롭게 정의를 해서 책에다가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제 정의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제 정의가 옳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IFRS 공시 기준의 프레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TCFD. 이것도 용어가 TCFD 할 때 끝에 D가 디스클로저인데 공개라고 보통 사람들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회계에서는 이걸 공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앞으로 회계 쪽으로 이렇게 저는 수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무제표 용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예. 그래서 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요 구성 요소는 우리가 점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이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식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 내지는 거버넌스 요게 회계기준원에서는 계속 지배구조라고 하다가 이번에 번역 초안에서 거버넌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도 괜찮겠다. 저도 고정관념이 벌써 생겨가지고 지배구조를 앞에 적었는데 그렇게 가도 괜찮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중요한 것이 요 전략과 특히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지표 및 목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전략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하는 게 들어갑니다. 네, 그게 들어가고 또
현재와 미래의 재무적인 영향, 현금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라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 있고, 지표 및 목표는 스콥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또 목표, 회사의 목표 적는 거야 뭐 적으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잘 적어야 되는 게 한 2, 3년 지나면 성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자꾸 입에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고, 이제 EU의 ESRS 공시 이 제도, 이것은 그 EU 관련 기업들은 잘 해두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IFRS 공시 기준이 이 기후 쪽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다 나온, 또 환경 쪽에서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까지 나오고 S와 G까지 나온 요 ESRS 기준을 또 지금 참고하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공시를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제 이중 중대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머티리얼리티도 회계에서는 중요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 식별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말은 쉬운데 특히 이 평가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가정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로드맵을 보면 이제 2024년에 적용, 의무 적용 뭐 이런 것이 시작이 되고, 한국은 원래 2024 회계 연도의 것을 2025년부터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이후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금융위에서 이렇게 해놓고 2025년 정보를 2026년 공시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빠르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탄소 회계에 대해서 그 서구에는 카본 어카운팅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직 없었는데요. 제가 이걸 그래서 준비를 계속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추적, 측정, 보고하는 절차와 관행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제 온실가스 회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 박스 안에 보시면 현재까지 확립된 과학적이고 공식적인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계속 이것도 진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제일 권위 있는 것은 GHG 프로토콜입니다. 세계 자원연구소, 이게 자원 쪽도 잘 알고 회계도 알고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GHG 프로토콜 강의를 한국에 와서 하는, 외국인이 와서 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분이 아마 보기에 한 7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현역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의의 탄소 회계, 이렇게 이건 제가 정의한 겁니다. 온실가스 회계 플러스 온실가스 회계를 이용한 ESG 재무 정보 공시 프로세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전략과 지표 및 목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스콥 1, 2, 3 얘기는 물론이고, 그걸 이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또 그걸 이용한 미래 현금 흐름 예측,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탄소 회계의 분야다 이렇게 봅니다. 넓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6대 온실가스를 보통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6대 온실가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GHG 프로토콜은 2025년에 개정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벌써 한 20년 전에 처음 나온 거라. 근데 이제 이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잘 모르는 영어 실력으로 그쪽에 들어가서 강의를 열심히 들어보니까 거의 그대로 가되 이런 것들 차이 나는 거 조금씩 조정할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7대 온실가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7대 온실가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 GHG 프로토콜에서도 강의할 때 7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화질소를 포함해서. 그래서 IFRS 공식 기준에서 요 7가지를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온실가스 하면 요 7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고, 스콥 1, 2, 3는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스콥 1은 직접 배출, 스콥 2는 간접 배출인데 한전이나 도시가스 회사에서 배출은 하지만 우리가 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공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콥 3는 이제 그 나머지 간접 배출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류, 하류,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게 이제 제일 그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으로부터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쓰고 있는 이거 지금 전기 쓰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그 스콥 3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GHG 프로토콜에서 많은 이 스탠다드를 냈고, 스탠다드나 가이던스를 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3가지, 요 5가지가 다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이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있는 3가지가 IFRS S2에서 콕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요걸 적용해서 하라. 물론 이제 여기에서 좀 올드한 얘기, 지나간 얘기는 우리가 얘기한 거에 맞춰서 해. 이렇게 IFRS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제품 기준이 우리가 탄소 발자국 회계입니다. 이것까지 공부를 다 해가지고 책을 정리했더니 6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너무 두껍기도 하고 또 일단 IFRS에서 요구한 것까지 해서 책을 엮었습니다. 이 스콥 3 카테고리 15가지, 이것도 처음에 보면 이제 굉장히 좀 헷갈리고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마치 이 손익계산서에 무슨 영업이익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판매비와 관리비 하는 것처럼 앞으로 상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있는, 이것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예를 들면 이제 1번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 또 11번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자동차 특히 뭐 이런 노트북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11번. 그 외에 뭐 비즈니스 출장, 직원 출퇴근 이런 거 처음부터 이거 깨알같이 안 해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적용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스콥 3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얘기가 아직 뭐 스콥 3를 다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지만 자동차 산업 이런 경우는 90%가 훨씬 넘는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배출하는 그게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한 75%는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다 하는 거죠. 뭐 중복 산정 뭐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는 지금 볼 수도 없고요. 요거는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박스 밑에 연속 측정 방법, 요거 꿀뚝에 쉽게 얘기하면 그 계측기를 달아서 하는 그게 제일 확실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 범용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 활동 자료, 요거는 그냥 그 밑에 보시면 활동 자료에 연료 소비량, 제품 생산량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연료 소비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배출 계수는 그 연료 소비량의 배출 계수를 곱해서 배출량이 나오게 하는 팩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팩터가 수없이 많겠죠. 그죠? 사실은 여기 저보다 훨씬 제대로 이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냥 개념적으로 따라가는 길만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배출 계수를 곱하는 그게 제일 기본 상식인데, 이제 지구온난화 지수는 왜 필요하냐, GWP는. 이제 CO2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6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6가지는 CO2하고 똑같은 양이 배출될 때 이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거든요. 대부분 훨씬 더 독합니다. 독하기 때문에 배출량은 훨씬 적지만, 그래서 거기에 그 계수를 또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탄, 이제 요 순서가 이 CO2, CH4, N2O, 요거는 이 3대 온실가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1, 메탄은 21배를 곱해야 되는데,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95년도 얘기고, 한국의 실무에서는 이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벌써, 한 10년 전에, 9년 전에 얘기만 해도 벌써 GWP가 28입니다. 그래서 이걸, IFRS 기준에서는 최신 걸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실무에 적용하는 거 해도 중요성의 원칙, 이걸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다. 요 F가스, 요것은 배출하는 양은 적지만, 뭐, 수천, 수만 배의 GWP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방법 예시는, 이제 현재와 미래 재무 상태,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 공시, 이렇게 돼 있는데, 영향을 주석으로 달고, 이렇게 재무제표 형식으로, 보통 5개년치 추정 재무제표는 작성을 하니까, 우리가 넷째로 목표가 2050년이라면 2050년까지 5개년 이후는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면 이게 베스트겠다. 왜냐? 투자자가 고객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아니면 이게 너무, 진보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주석을 앞에 올리고 이걸 주석으로 달아도 투자자들은 매우 만족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이 TCFD 방식으로 이 시나리오 분석한 거를 봤더니 이 시나리오 분석은 이제 전문 기업에 맡겨서 합니다. S&P 뭐 이런 데 맡겨서 하는데 봤더니 시나리오별 재무 영향 이렇게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비용 증가분만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오면 아니 우리가 투자도 할 거고요. 또 자금 조달도 할 거고요. 감가상각도 더 될 건데 그런 것도 포함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일을 맡겼을 때도. 그래서 그런 것도 넣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 이제 이 IFRS 기준에서 얘기하는 각 기간별 재무 영향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공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에서 IFRS에서 이렇게 스코프 1, 2, 3 공시, 또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 공시, 또 스코프 3도 아까 카테고리가 15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걸 구분하여서 공시하는 방법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완전히 회계에서 재무제표의 주석 공시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형식이. 이렇게 공시하라고 했고. 또 텍소노미, 분류 체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아직은 프로포즈드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이렇게 요 순서대로 답을 작성해 나가야 됩니다. 표를 만들든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홍보용으로 막 칼라로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회계감사 보고서 만들듯이 그냥 흑백으로 요 정보를 충실하게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후 관련 공시 또 SG까지 이 프레임으로 그죠? 해주면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 공시 전략과 ESG 방향성. 이건 제가 책에다가 이제 홍보로 하지 말고 이제는 투자자에게 재무제표를 공시한 IR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공시 방향성 5가지, 공시의 최선책 5가지 이렇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목차만 잠깐 보면 첫째, 투자자를 위한 미래 정보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TCFD의 4가지 요소 체계, 3가지 핵심 공시 항목은, 아까 보셨던 재무제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현재와 미래의 재무 상태, 재무 성과,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하는, 그게 이제, 어려우면서 중요하고, 또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리질리언스, 회복력을 평가하는 그거 하고, 스코프 1, 2, 3 공시하는, 스코프 1, 2, 3 공시하는 거는 지표 및 목표에 있고요. 앞에 2가지 설명드린 것은 전략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데, 그래서 그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낯설면서 힘들면서 이런 것이기도 하고요. 기업에서는 실무자들은 내부 탄소 가격,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관리회계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또 기존의 그 글로벌 가격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번째, 데이터 중심의 재무 공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시와 인증이 의무화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2024년에 공시 최선책은 이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 IFRS S1, S2를 적용하겠다 하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ESG 텍소노미와 재무제표 방식, 모범 답안 작성과 차별화. 이 모범 답안은 남들 다 하는 거 정도는 따라가야지 하는 거고, 차별화는 우리가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 뭘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차별화 얘기 오늘 많이 나오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고도화, 이게 또 엄청난 관건이고, 이거 우리 함께 또 앞으로 그 협력하실 분들이 그런 쪽에 엄청난 역할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진화. 지금 좀 부족해도 계속 진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다. 이 IFRS 공시 기준에서, 또 이제 그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개념인데, 그것도 뭐 사실 말은 그렇지, 이 선생님이 야, 너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답안 작성 잘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 수준에 맞게 그냥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이제, 시장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원문을 보고 판단하면서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스피드 얘기입니다. 이게 좀 오래전에 ESG에 대한 유머인데 제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웃지를 않더라고요. 너무 썰렁하다고. 네. 그래서 지상에서는 치타가 제일 빠르고요.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제일 빠르고 우주에서는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른데 그보다 더 빠른 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ESG 전문가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이제 기회가 많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칼럼을 어디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기해 할 때 기자가 같습니다. 요 기자는 시스템이란 뜻도 있고요. 기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기자가 기해의 기자하고 똑같다 하는 거 재밌죠. 근데 한번 보니까 이것도 스피드를 가지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심각성, 기후 위기, 사회적 위기의 심각성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규제 공시가 바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저기에 비유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백신이 보통 6, 7년 만에 개발이 된다고 그랬는데 한 1년 만에 막 개발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급하게 만들어내는 지금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계 기준 만드는데 한 6, 7년 걸렸는데 이거 거의 뭐 한 1년 남짓 만에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대응은 기술, 빠른 기업도 있지만 중간쯤이거나 느린 아직 저는 CCUS 그래서 상당히 기술이 발전돼 있겠구나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아직 한참 멀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시스템 이건 좀 더 느리다고 보여지고 데이터 이건 더 느리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두 분들은 엄청난 기회의 영역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오른쪽 상단이 기회의 영역이고 물론 이 왼쪽 하단 이쪽은 이제 위기의 영역인데 위험의 영역이 좀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기업이 왜 존재하느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케어하는 덕업을 하는 그런 존재다. 사실은 이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엔티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아침에 눈 뜨면 논밭에 다 나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눈 뜨면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에.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대기업
또 훌륭한 경영자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옥토입니다. 옥토.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왜 필요하냐?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덕업을 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해지는 삶, 함께 행복해지는 경영. 그래서 리더의 철학과 가치관이 중요하다. 그게 조직 문화를 결정하고 조직 문화가 결국은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철학적인 표현으로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에 열심히 이 비료 뿌리는 경영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업의 개념이 바뀌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책에 그 에필로그를 비욘드 ESG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제가 비유를 들기를 늘 시험 공부에 얽매여 있는 학생이 나중에 보면 잘 되어 있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 또 음악 경연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노래를 잘 불러야지 하고 생각하는 가수는 결국은 중간에 탈락하는. 그래서 그냥 즐기는, 내가 정말 노래를 즐기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탑10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과거 7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 7년의 변화가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였습니다만, 뭐 반도체 이런 건 당연히 있지도 않았고 컴퓨터도 없었습니다만,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7년 뒤에.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선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건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기회의 영역이, 그래서 아마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ESG 전문가가 되겠다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덕업을 하면서 우리의 이 호수, 우리의 연못도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도 잘 사는 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길에 저희 대주회계법인도 그런 역할을, 제가 클라이언트의 기대를 넘어선 서비스를 하겠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이제 ESG 이 컨설팅 철학입니다. 저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차별화에 대한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다 불탄 그 상황에서 혼자 남은 빨간 지붕. 물론 혼자만 남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학습하고 또 변화하고, 변화가 제일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내가 관념이 있으면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운이 좋게도 이런 책을 냈더니 지금 베스트셀러가 지금 몇 주째 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